중소기업 경영연구소의 백문영 부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법인 컨설팅 스토리텔링 기법에 관한 강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법인하면 굉장히 방대한 지식이 쌓여야만 고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지식이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적은 지식이라도 그걸 잘 활용하는 이 스토리텔링 스킬을 여러분들이 좀 배워두시면 실전에서 법인 컨설팅 진행을 하실 때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고요. 오늘은 그 방대한 내용 중에서 실제 보험하고 연결되는 그 몇 가지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만 스토리 텔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이제 CEO들 만나면 제일 처음에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부터 뭘 갖고 해야 될지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올해가 무슨 해죠? 호랑이 해죠. 이 호랑이 해와 법인과는 굉장히 유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호지세라고요. 이게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호랑이 등에 올라타면 절대 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릴 수가 없을까요? 내리는 순간 호랑이한테 잡혀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법인을 오래 운영하신 대표님들 하시는 말씀이 본인의 지금 심정이 이 기호지세의 심정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왜? 내가 사업을 접고 싶어도 접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접을 수가 없을까요? 물론 이제 본인이 어떤 CEO로서의 사회적 책임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세금 문제 어떻게 할 거예요. 막상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법인은 안 하고 계속 개인 기업을 유지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토로하시는 분도 의외로 적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호랑이라는 법인 등에 올라타기 전에 호랑이를 소나 말처럼 내 말을 잘 듣게 조련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요. 또 하나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호랑이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결국 이 법인 사장들이 내가 호랑이 등에 올라타 있는 심정과 같다라는 표현은 결국 뭐냐? 내가 법인을 그만두고 싶다. 법인에 내려오고 싶어도 내려오려고 하니까 워낙 너무 많은 현안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회사를 키울 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리스크들이나 위험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럼 이제 CEO들이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법인에서 내려온다, 법인을 그만둔다라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뭐 청산을 한다, 여기 그림에 있듯이 이제 자녀한테 승계를 한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크게 전 네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장이냐, 계속 정면 돌파해서 상장까지 가서 내가 회사를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팔아서 또 전문 경영인도 유치하고 해서 내가 상장을 통해서 엑시트할 거냐, 아니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뭐 굉장히 아이템이 핫하고 내실이 있어서 매각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자녀한테 물려주는 승계를 고민할 거냐, 아니면 청산할 거냐. 근데 저희가 만나는 많은 분들은 승계 쪽에 문을 놓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근데 이것도 요즘은 승계보다는 앞으로 1, 2년 지나면 청산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자녀들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하도 법인을 둘러싼 경제 여건이 급변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본인이 회사를 키울 때와 같지가 않아요. 경영 여건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승계 아니면 청산밖에는 선택지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중소기업의 단상이라고 해서 이제 중소기업 오너들이 사실은 많이 어렵죠.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중소기업 오너들이, 중소기업 대표, 중소기업이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사회적인 약자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굉장히 많은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주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대출이라든가 아니면 뭐 중소기업, 소기업의 입찰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다양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소기업들은 또 이제 그러한 정부 지원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그 기업의 성장에 이제 디딤돌로 활용을 하는데, 문제는 중소기업이 출구를 고민할 때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상장을 한 대기업, 심지어는 재벌하고도 동등한 잣대에서 출구 전략을 짜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좀 인식을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내가 평생 지원을 받다 보니까 내가 법인을 그만둘 때도 뭔가 그런 지원 혜택이 있겠지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제익은 없습니다. 오히려 출구 단계에서는 중소기업이 훨씬 더 불리한 제도에 많이 노출이 돼 있어요. 그것들을 여러분들은 CEO들에게 충분히 인식을 좀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막연히 내가 지금 중소기업 법인세 한 10몇 프로 내고 소득세 한 10몇 프로 내고 필요할 때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혜택받고 그래서 기업이 잘 되면 상장도 할 수 있고 매각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나는 소유주로서 한 발 물러나고 경영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겨서 뭔가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이상적인 계획을 실현할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상상이죠. 현실은 어떻습니까? 네, 현실은 이렇습니다. 실제 이제 내가 승계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머릿속에 맴도는 많은 거래들이 다 조세 문제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이 폭탄들이 하나 터지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이제 하나가 터지면 연쇄적으로 다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들을 하나 보면 몇 가지만 보면 뭐 채무를 면제해 준다든가 고조가 거래를 한다든가 부동산을 무상 사용하게 한다든가 또 뭐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 문제라든가 초과 배당 증여 이익이라든가 일감 몰아주기라든가 일감 떼어주기라든가 그래서 내가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되면 그것들이 전부 다 법에는 부당행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후반부로 갈수록 승계와 청산에 가까울수록 내가 창업 시기에 성장 시기에 경험하지 못했던 굉장히 많은 조세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구 전략이 실패한다는 얘기는 이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그동안 힘들여서 벌어놓은 이익들이 그죠? 가지급금, 차명주식, 금융비용, 세금으로 많이 누수가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아시겠지만 이제 상증세 50%죠. 소득세, 법인세, 그 외에 이제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세무관리나 회계 투명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납부하게 되는 가산세 이런 것들을 다 합하면 이 결국은 마지막에서의 승부는 관리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매출은 영업에서 나오지만 이익은 관리에서 나온다라는 이 중소기업 경영의 불문율 같은 이 법칙을 여러분들은 항상 CEO한테 설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많은 중소기업들이 뭐 성장을 하고 창업을 하는 단계에서도 물론 이제 여러분들의 조력이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조력이 정말 필요한 데가 이 엑싯이에요. 왜냐하면 세무 대리인들도 이 엑싯 단계에서는 자문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중소기업의 엑싯은 크게 보면은 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개인으로 계속 갈 거냐 아니면 이제 법인으로 갈 거냐 하는 그 단계에서의 이제 엑싯도 하나의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법인 사업자분 같은 경우는 회사를 매각할 거냐, 청산할 거냐, 승계할 거냐, 상장할 거냐라는 이제 엑싯 구도를 짜야 되고요. 크게 보면 인생에서의 엑싯은 뭘까요? 나의 죽음, 그죠? 상속의 엑싯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 법인, 인생의 전체의 엑싯 단계에서의 이 엑싯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쪽에 있어서 처방전으로서의 보험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엑싯하고 인슈어런스하고 결합해서 엑슈어런스라는 이제 상호 등록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텍스 플랜을 해주고 보험 드세요가 아니에요. 그 텍스 플랜에서의 보험의 역할을 최대한 부각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은행하고 보험하고 연결된 게 있으면 방카슈랑스, 텍스하고 연결된 전반적인 보험을 뭐라고 그래요? 텍슈어런스라고 하잖아요. 뭐 요즘은 패밀리 슈어런스라는 것도 생기고 굉장히 이렇게 조어가 많이 생겼는데 저는 이 보험 컨설팅의 우리가 본질, CEO 플랜의 본질이 결국 뭐예요? 법인 대표가 아름다운 은퇴 아니에요. 그죠? 법인의 이익을, 법인의 반대말이 뭐죠? 자연인입니다. 자연인에게 자연스럽게 법인의 이익을 이전시켜 줄 수 있는 플랜 중에 하나가 뭐예요? CEO 플랜인 거예요. CEO 개인의 출구 전략이죠. 맞죠? 그런 의미에서 세법상의 어떤 이런 플랜의 완벽성과 더불어서 보험이 갖고 있는 편익이 결합돼서 이런 엑슈어런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컨설팅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이 이런 이제 출구 전략을 뭔가 대비를 하고 싶은데 안 그러면 저렇게 그냥 사방에다 구멍이 나서 그동안 쌓아놓은 이익들이 다 새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CEO 중소법인 앞에 놓여 있는 출구 환경이 어떤지를 우리는 한번 분석해 보자는 거예요. 자, 일단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임원 퇴직 소득 한도가 2020년도 적립분부터 2배수로 줄어들었습니다. 예, 다 아시죠? 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퇴직 소득의 의미가요. 이 중소법인에서의 퇴직 소득은 뒤에서 말씀드리지만 이 퇴직 소득 설계가 부실하면요. 출구 단계의 전략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쉽게 말하면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안고가 바로 퇴직 플랜입니다. 그래서 뭐 10년, 20년 전에 법인 컨설팅을 하신 분들보다는 이 퇴직소득세제가 지금 많이 강화됐고 세금도 많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명불허전의 아이템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소득세 최고 세율이 10억 초과되면 주민세까지 포함해서 거의 한 50%에 육박합니다. 거의 건보료 따지면 50%가 넘어가요. 예. 상속세도 아닌 소득세율이 이미 50%가 넘어가는 세대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CEO가 이런 고액의 소득세를 낼 때가 언제예요? 그렇죠. 잉여금을 한꺼번에 배당으로 가져갈 때. 자, 세 번째는 작년까지 이제 초과배당, 초과배당 증여이익 여전히 그러니까 지분율과 상관없이 배당해주는 그런 이제 일종의 특례 비슷한 제도가 있었죠. 그래서 많이들 활용하셨죠. 근데 이제 초과배당이 불법이고 위법이 아니라 실익이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내목보다 더 많이 받은 거는 별도의 증여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세금적으로 실익이 없어졌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봅시다. 개인 유사법인. 이게 법인이지만 1인 100% 지분이고요. 무슨 부동산 임대업이라든가 몇몇. 이게 누가 봐도 아, 이 사람이 법인의 장점은 취하고, 그죠? 법인의 자산을 사유화하는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를 하는 데들은 개인 유사법인이라고 그래서 한때 이제 그 유보 이익에 대해서 국가가 강제 징수하겠다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무산된 게 아닙니다. 일단 유보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 이 유보의 불씨가 다시 실행의 불씨로 되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라는 거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양도 차익을 줄이면 세금이 줄어들잖아요. 양도 차익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취득가액을 올리는 거죠. 취득은 유상취득이 있고 무상취득이 있습니다. 무상취득이 증여로 받는 거죠. 그래서 증여가액은 배우자끼리는 6억까지는 세금 없이 줄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를 활용해서 6억까지 취득가액을 인상시키면 그래서 양도차익을 최소화시켜서 양도차익을 제로화 만들면 세금이 없어요. 그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정부가 국세청이 굉장히 강한 검증의 잣대를 들이대서 조세 회피 여부를 검증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실제 진행을 했다가 이제 부당행위로 세금 추징받은 업체들이 꽤 많이 있죠. 자, 마지막에 비상장 주식 양도소득세율 상승. 예전에는 10%였어요. 예. 대주주든 소액주주든 10%. 자, 그랬다가 어떻게 됐죠? 예. 20%로 인상이 됐습니다. 거기까지도 괜찮았는데 더 강화돼서 3억을 기점으로 3억 이하는 20%, 3억 초과는 얼마예요? 25% 이렇게 세율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행간에는 야, 주식 양도소득도 일반 근로소득, 종합소득세처럼 누진과세해야 되는 거 아니냐. 땀 흘려서 일한 소득은 6에서 무려 50%까지 세금을 걷는데 자본 차익으로 얻는 소득에 대해서 최고 세율을 27%, 25%까지 하는 거는 조세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내가 법인의 이익을 쌓아놓는 특별한 기술이 있어요. 내가 엔지니어 출신이고 영업을 잘해요. 그래서 법인에 많은 이익을 쌓아놨는데 자, 상장 기업은 여기까지 하면 돼요. 왜? 상장됐으니까 이익 실현은 시장에서 알아서 하잖아요. 근데 비상장 주식은요. 내가 실제적으로 엑싯을 해줘야 돼요. 주주들에게. 그렇지 않으면 법인에 쌓이는 이익의 반이 텍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의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개인 사업자가 6억 정도 이익을 내요. 자, 이 사람이 납부하는 세금이 이 정도 냅니다. 그래서 총 한 6억에 대해서 한 1억 2천 정도가 건보료 포함해서 납부를 하고 있어요. 자, 이분이 수많은 데서 법인 전환하라고 얘기를 들었겠죠. 예, 그래서 법인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환을 한 사람은 하나는 본인 급여를 전혀 책정을 안 했고요. 이제 한 사람은 본인
급여를 1억을 책정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비용 처리됐으니까 법인 수익은 5억으로 들었겠죠. 자, 계산 로직을 한번 쭉 훑어보시고요. 자, 어쨌든 내 눈에는 당장은 무보수로만 해도 1년에 1억 정도가 줄어들고요. 자, 개인이 한 1억 정도 급여를 받아가니까 근로소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무보수로 할 때보다는 세금이 조금 더 나오긴 하겠죠. 그래도 어쨌든 간에 개인일 때는 얼마가 줄어들어요? 예, 9,500만 원이 줄어듭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그런데 밑에 보시면 이제 사내 유보이익이 이제 내가 안 받아가고 법인에 쌓여놓은 건 누군 돈이에요? 법인 돈이죠. 그 법인 돈을 결국 개인인 주주가 가져오는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때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거의 50% 가까운 개인 소득세를 납부해야 된다라는 거죠.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예.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내가 법인을 전환하고 10년 정도 법인을 운용하다가 내 개인적 사정에 의해서 법인을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냥 개인으로만 내가 계속 올고지게 개인 사업만 했다면 세금 다 내고 10년간 48억이 내 실제 수입인데 이 무보수로 하니까 오히려 세후 수령액은 33억으로 줄어들어 버려요. 왜 그럴까요? 마지막에 쌓여있는 유보금을 한 번에 가져오다 보니까, 그쵸? 누진과세 체계에서 막판에 거의 50% 가까운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급여를 이렇게 1억씩 받아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조차도 예, 오히려 개인일 때보다 11억만큼 세금을 더 내는 거예요. 무보수일 때는 아까 매년 절세되는 게 제일 많았죠. 당장 절세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게 결국은 한꺼번에 내야 될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보수 개념으로 법인을 운영하신 분은 어떻게 보면은 푼돈 모으려다가 목돈 날아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인을 전환해서 절세가 된다? 틀리다 맞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그냥 법인만 전환했다고 절세가 되는 게 아니라요. 이 법인의 구조 내에서 소득의 다변화를 하는 그런 로드맵을 짜야지만 절세 효과라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법인 상담을 할 때 꼭 인식하셔야 될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법인에 내가 절세를 했어요. 법인세도 덜 내고 여러 가지 절세 활동을 해서 이익을 더 많이 남겼어요. 그걸 우리가 사내 유보금이라고 합니다. 회계적으로는 뭐 미처분 잉여금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예. 근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예. 6대 4의 비율로 40%는 국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재무제표에 미처분 잉여금이 50억 있다, 100억 있다, 40%는 누구 거예요? 예, 국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40%는 국가 몫이에요. 예. 그리고 60%만 주주들 몫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저 1인 주주인데요. 상법상의 주주상으로는 상법상의 논리상으로는 1인 주주가 맞죠. 주주가 한 명 있으면. 그렇지만 컨설팅 하시는 여러분은 아닙니다, 대표님. 상법상의 영리 주주는 한 명이 맞지만 이 잉여금의 40%는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그죠? 단지 지금은 법인을 운영하고 있어서 법인의 이름 하에 있지만 사장님이 언제든 사업을 그만두시면 40%는 다시 국가에 귀속되어야 하는 돈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를 공적 주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이게 이제 상법상의 영리 주주, 실제 일반 주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법인을 없애는 거. 예. 법인 면허를 전 받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예. 법인 면허를 왜 법인 면허를 받아요? 세금 여러 가지 우대 혜택을 받고요. 은행 가면은 법인 사업자들한테 대출을 우대해 준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매출을 올리는데도 유리해요. 맞죠? 예. 근데 만약에 이제 내가 법인으로 저렇게 이런 혜택을 받다가 법인 면허를 반납한다. 법인 면허를 반납한다는 거는 뭐예요? 나 법인 안 해 이거잖아요. 예. 법인 안 한다 그러면 그냥 너 면허만 반납하고 그냥 가가 아니죠. 그죠? 당연히 뭐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동안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정산해야 되잖아. 그 정산할 때 최고 40%는 국가 몫이다. 이 얘기 여러 번 아까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지급금이 있어요. 이 가지급금이라는 건 뭐예요?
법인에 있는 돈을 미리 갑을 받아 쓴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CEO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겠죠. 아, 이 갑을은 제가 내 퇴직금을 갑을 받아 쓴 겁니다 라고 주장하고 싶을 거예요. 자, 그런데 국세청 공무원은 어떻게 그거에 대해 항변을 할까요? 대응을 할까요? 뭔 소리입니까? 우리가 언제 당신 퇴직금 확정도 안 지어줬는데 당신이 당신 마음대로 퇴직금을 담보로 가지급금을 받아가요. 이거는 당신 주주 몫에서 가져간 겁니다 라고 공무원은 주장하겠죠.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공무원이 이길 가능성이 높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래서 공무원이 이겨서 만약에 이 가지급금을 내가 상환한 게 퇴직금이 부인당하면은 배당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예.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퇴직소득을 인정받으면 20% 세금 내고 가지급 갚는 거고 부인당하는 순간 40% 50%의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경영면허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법인은 계속 하고 싶은데 나 사업은 더 이상 안 할 거야.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보면 승계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니면 전문 경영인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해가세요? 예, 지분은 갖고 있지만 경영을 안 하는 개념. 자, 그렇다 하더라도 법인의 가지급금은 이때도 갚아야 돼요. 내가 청산을 하든 사업을 안 하든 더 이상 내가 그 법인엔 특수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가지급금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내가 이자만 내면 됐던 거예요. 근데 내가 특수관계가 아니면 갚아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경영권을 반납한다는 거는 승계를 하거나 이제 매각한다라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